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이제 뇌파와 뉴럴 모듈레이션. 정신과에는 그 전까지는 상담하고 말로 하고 진단을 하고 상담이나 또 약물이나 이런 걸로 치료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무기를 하나 더 갖자 해가지고 뇌파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고 또 이제 뉴럴 모듈레이션이라는 기술로 치료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개념을 더 이제 얹은 거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도 계속 의료 서비스에 대한 경험이 많아지면서 이게 기대치라는 게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청진기 하나 딱 대고 당신 폐렴이라고 그러면 믿었는데 요즘은 그러면 돌팔이 소리 듣잖아요. 그죠? 엑스레이라도 하나 찍어야 이제 좀 신뢰를 하고 믿는. 네. 그래서 저희 병원을 굳이 찾아서 검색해서 오신 분들 중에는 그거를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는 눈에 보여지는 뭐 말로 뭐 설문지 검사하는 거 말고 설문지는 그 보호자도 신뢰를 잘 하지 않고 또 이제 환자도 하기 싫어하고 이라는 검사가 그래서 이제 설문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계속 찾다 보니까 저희 병원에 그런 어떤 툴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오신 분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제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때는 저 혼자 아무리 떠들어봐야 그렇거든요. 뭐 어디 뭐 연구과제를 뭐 심사하러 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이거 정신과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질문부터 이제 나와요. 그러면 좀 제가 좀 위축이 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런 기술이 돼야 사실은 저도 좋아지는 거다. 제가 이거를 다 나만 해야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돈만 내서 다 좀 발전을 하고 좋아져야.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사실은 이런 기술들이 이제 미국 뭐 유럽, 러시아 쪽은 뭐 뇌파를 오랫동안 하긴 했는데 조금 이상한 방향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제 시작이 되기는 했지만 이거를 아직 그런 나라들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활용을 잘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그 뉴로 피드백이랑 그래서 정형외과도 사실은 뉴로 피드백을 하면서 이제 접하게 된 건데 미국에서도 지금 정형외과는 뉴로 피드백을 하는 그룹에서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고 봐도 점점 어떤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높아져 가는데 아직도 이게 뇌파가 얼마나 유용할지 이거에 대해서는 다들 조금 이제 퀘스천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봐도 뭐 심리나 그리고 이제 뭐 정신과 의사들이나 기존에 이제 배워왔던 어떤 지식의 이제 베이스가 돼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사실은 이런 기술은 아니면 이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 뭐 생소한 것들을 막 접해내는 거라 이게 쉽게 이제 그렇게 이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해결을 해드리고자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준비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뇌파도 계속 뭐 파별로 그래서 뭐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뉴럴 모듈레이션 기술도 이제 지난 시간에는 이제 TMS에 대해서 했었고 그 전에는 DCS에 대해서 했었고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하나하나 기술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이런 케이스들이 어떻게 뇌파로 이제 반영이 되는지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뇌파를 조금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뇌파에 대해서 처음에 이 정형뇌파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장 먼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역시 진단이었거든요. 진단. 그래서 2009년도인가 국립공주병원에 있을 때 그때 뇌파 장비를 원장님이 사주셔서 막 뇌파를 찍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전공의를 앉혀놓고 이 환자가 진단이 옳지 않아 맞히는 이런 게임을 계속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확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이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계속 이거를 갖다 놓고 환자를 막 보기 시작하고 또 좀 좋아지면 찍어가지고 비교해놓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좋구나라는 게 하나하나 개씩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이게 이제 몇 가지를 제가 갖고 온 게 그동안 이제 경험을 쭉 해보니까 이 매파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좀 정량 매파라는 걸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좀 적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은 진단을 내리려고 처음에 이런 어떤 검사나 이런 걸 시작을 하실 거예요, 아마도. 근데 이제 진단을 내리려고 하면은 굉장히 실망을 하실 겁니다, 정량 매파에. 그래서 이제 진단을 내린다는 거는 사실은 조금 좀 어렵고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ERP나 이런 쪽에 오히려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뭐 정신병이나 뭐 이런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ERP 시그널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마일드한 뉴로로직 데피시트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디텍션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정령 뇌파 가만히 이제 눈 감고 눈 뜨고 한 4, 5분 정도 찍은 뇌파를 가지고 어떤 진단을 내린다는 거는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병이 있는데 뇌파 이상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병이 있는데 뇌파 이상이 거의 비슷하거나 똑같거나 몇 가지 패턴 하나로 압축이 되는. 그래서 중독이 있어도 또는 우울증이 있어도 조현병이 있어도 치매가 있어도 세타가 다 올라가거든요. 세타, 델타 이런 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스페시피시티가 그러니까 이 병을 구분해낼 수 있는 이런 파워가 약해서 사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환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환자가 와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의사들이면 이제 임프레션이 있잖아요. 이 환자는 뭐인 것 같다. 정신과 의사들은 항상 상담에 의해서 진단을 내리던 게 있어서 이 임프레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뭐해서 우울증이나 뭐 중에 하나일 거야. 이런 임프레션. 그러면 이 임프레션에 따라서 그러면은 뇌파상에는 그럼 어떤 이상이 있을 수가 있어. 그게 혹시 있나? 라는 식으로 접근하고 들어가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더. 그래서 저는 만약 ADHD 문제가 왔다. 이 발달 지연적인 패턴이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떠오르고 그걸 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유용하다. 또 이제 뇌이상에서 영역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 네트워크에 퍼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CT나 MRI를 진단하려고 찍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어떤 오가닉한 문제, 기질적인 문제를 배제하기 위해서 찍지. 그만큼 뭐 우울증이나 조현병이나 이런 게 있다고 MRI 찍었다고 이상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제 그 이유가 이게 이제 뇌 영역에 이상이 발생한 거는 거의 신경과에서 다 갖고 갔거든요. 신경과 영역 쪽이. 그래서 신경과에서는 로컬리제이션을 중요시 생각해요. 이 환자는 멘트 쪽에 뭐 어디에 스트로크가 있을 거야, 뭐 어디에 뭐가 있을 거야, 뭐 이렇게. 근데 저희는 그게 사실은 별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은 사실은 뭐 어떤 연구 이제 뭐 연구마다 의미 있을 텐데 만약에 디프레션 연구다 그러면은 뇌의 어느 부분에 뭐 인팍션이나 손상이나 이런 게 있어도 디프레션의 가능성은 다 올라가거든요. 물론 이제 뭐 레프트 프리프론탈이 조금 더 뭐 디프레션이 더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에 퍼져 있고 그 네트워크의 어떤 기능의 이상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오히려 브레인 이미징보다는 뇌파 쪽이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에서는 조금 더 어떤 진단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에만 초점을 맞추려고 증거를 수집하세요. 이게 지금도 뭐 제가 진료실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 델타도 올라가고 뭐는 뭐 감소하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환자분들은 그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찍어서 궁금해하세요. 델타가 올라간 건 뭘 의미한 건가요? 하이베타가 올라간 건 뭘 의미를 한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단독의 의미가 있지만 그 의미가 있지만 저희는 이제 전체적인 어떤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봐야 그 사람의 어떤 상태나 이런 걸 이제 인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상, 나는 뭐 세타가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이게 제일 중요해. 그것만 볼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국 FDA에서 세타 베타 레이쇼를
ADHD 진단 기준에 유용한 검사 툴로 이제 인정을 했다. 나는 그러면은 세타, 베타, 세타가 올라갔나? 뭐 이런 것만 볼 거야. 그걸 보고 그러면 세타, 베타 레이쇼를 쓰는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어떤 분은 세타가 많이 올라가지 않고 베타가 확 감소해서 세타, 베타 레이쇼가 올라가고, 어떤 분은 베타는 정상인데 세타가 확 올라가서 세타, 베타 레이쇼가 확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하나를 너무 이제 꼬집어서 보면은 전체적인 이런 균형감이 무너진 거나 이런 걸 보기가 좀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증거를 수집해서 이제 패턴을,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뇌파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이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해석이 어려운 경우 엄청 많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경우, 왜 이럴까? 이거 진짜 모르겠네.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국립공주병원에 이제 제가 있었는데, 거기 있을 때는 주로 스키조프레니아, 바이폴라, 일반적인 정신과에서 많이 보는 그런 환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가 강남을치병원을 나가서 여기서 막 뇌파를 찍기 시작했는데, 강남을치병원에는 마약 환자들이 있거든요. 마약 환자들. 이 뇌파 패턴이 너무 다른 거예요. 난생 처음 보는 패턴이야.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약물이나 이런 것들은 인톡시케이션이 된 경우에도 뇌파가 달라지고, 위드 들어올 때도 뇌파가 달라지고, 이렇게 굉장히 뇌파가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그런 쪽의 경험이 좀 많아야 이런 걸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해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고, 저는 이제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뇌파 패턴을 봐서는 내 기능상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 꼬집어서 지금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 그래서 치료를 하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치료하려고 하는 이런 증상이 좋아지는지 좀 보면서 뇌파를 다시 찍어서 한번 확인해보자. 이게 과연 뭐 있는지. 이렇게 이제 약간 좀 미래지향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저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뇌파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뜯어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그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직하게. 이거는 그냥 제가 평상시에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패턴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특이한 패턴인데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이 가는군요. 그래서 계속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치료하면서 계속 좀 몇 번에 걸쳐서 찍어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요즘에는 저희는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뇌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위주로 찍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 위주로 팔로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바뀐 거는 신환염은 무조건 뇌파를 측정하는 식으로 바뀌고요. 지금은 신환염은 무조건 뇌파를 찍고 3개월마다 항상 팔로우를 하는 식으로 바뀌었어요. 저희 이제 병원에 이제 실장님이 그거를 이제 팔로우를 계속해서 지금쯤 뇌파 측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미리 해주시기도 하고, 저도 이 정도 이제 텀이면은 치료에 대한 어떤 이제 전략, 스트래티지라고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거를 한번 봐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자주 측정하는 이런 경우가 좀 많아졌죠. 그렇게 이제 이용하시면은 더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검사 끝내려고 하지 말고 계속 변하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뇌파를 볼 때는 더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뇌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능의 이상이 계속 반복이 되면 결국 구조적인 이상으로 뇌는 변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떤 질병 상태 이런 걸로 정말 봐야 되느냐, 어디까지가 질병 상태인 거고 어디까지가 리버서블한 그냥 어떤 스테이트인 거고, 이거에 대한 판단이 이 뇌파를 보다 보면은 조금 혼동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만약에 지적장애 환자가 왔는데 어떤 환자는 뇌파가 완전 정상입니다. 완전 정상. 깨끗해요. 그래서 지적장애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근데 어떤 환자는 뇌파에 막 슬로우 웨이브가 엄청 많아졌어요. 델타도 올라가고 세타도 올라가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나 저런 경우나 제가 이제 시행착오를 계속 겪은 거죠. 치료도 해보고 뉴로모듈레이션도 해보고 막 이렇게 해서 좀 좋아지는 뇌파도 찍어보고 이렇게 해봤을 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결론은
지적장애가 뉴로모델 이용 한다고 뭐 굉장히 뭐 큰 폭으로 뭐 나아지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정상인 애들은 뇌자극술이나 뭐 이런 걸 했을 때 그냥 조금 나아지는 정도면, 이 슬로우 웨이브가 확 많아져 있는 지적장애는 상당히 많이 좋아져요. 상당히 많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이 질병의 상태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이 상태 때문에 발견이 되어 있는 그 뇌 기능의 리버서블한 이런 어떤 변화의 폭, 이런 것들이 좀 따로 존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만 개념을 갖고 있어야 여러 환자분들을 보고 설명을 하는데 도움이 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스키저프레니아 환자가 왔어요. 스키저프레니아 환자가 왔는데 이 환자 이제 뇌파 측정을 해봤더니 뭐 이상이 많이 나오죠. 델타도 올라가고 슬로우 웨이브도 올라가고 막 그랬는데, 저는 지금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뭐 TDCS나 TMS나 이런 뉴로모듈레이션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 자체를 치료를 하기는 좀 어렵다. 근데 당신이 조현병이라고 하는 병 자체를 갖고 있어서 뇌 관리가 잘 안 돼서 약해진 뇌 기능, 이런 게 이제 뇌파를 통해서 드러나고 이거를 개선해 줄 수는 있다 라고 해서 치료를 하고 다녀요. 그러면은 그 환자나 보호자분들은, 야, 내가 이 치료를 받으면은 내 병이 다 나 이제 정상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기대는 안 해요. 근데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으면은 컴플레인이 굉장히 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TMS가 막 이제 보급이 되고 나왔을 때, 제 아는 선배님이 로컬에서 개원을 했는데, 거기서 병원을 갖고 있는 분이었는데, 병원에 있는 정신분열병 환자를 몽땅 다 TMS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반짝 뭐 집에 연락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뭐 집에 연락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변화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잠시 시간이 또 지나면은 원래대로 다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호자는 처음에 그 반짝하는 걸로 그냥 뭐 더 해보자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환자한테 아주 뭐 질병의 어떤 경과나 병이 치료된 거는 아니니까, 그 다음에 되게 자기가 곤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이런 거를 자기 왜 권유를 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게 맞지 않는 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 병 상태가 이런 뉴로모듈레이션 이런 걸로 확 개선이 되거나 이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은 저 조현병이 있을 때 DCS나 TMS를 통해서 뉴로모듈레이션으로 뇌자극을 해주면은 현재 어펙트가 더 좋아져요. 어펙트가 더 좋아지고, 뭐 말하는 능력, 표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나아지고, 뭐 기분이나 뭐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인터랙션이나 이렇게 좀 더 나아지고, 이제 이런 변화는 기대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부위에 따라서 뭐 환청이 조금 줄어들거나, 근데 그게 영구히 뭐 없어지거나 뭐 치료가 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질병 상태를 어떻게 개념화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럼 이 기능 상태랑 질병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 기능 장애만 있다고 생각이 되는 이런 병들, 뭐 예를 들면 뭐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충동 조절이나 뭐 분노 조절 뭐 이런 게 안 되고 뭐 이런 정도는 뉴로모듈레이션으로 이런 뇌파를 완전히 정상화시켜주는 이런 과정만 해도 상당히 현재 불편감이라는 게 거의 없어지는 수준으로 떨어지고요. 네, 저는 질병 상태, 뭐 조현병이라든지 양성장애라든지 이런 친구들은 기존에 하는 이런 어떤 치료 방법들이 계속 좀 유지가 되어야 결국은 어떤 도움을 얻어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경험에서 나온 의견이니까요. 근데 저는 이런 식의 개념으로 환자들한테 다 설명을 합니다. 환자들. 근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는 한 가지 그것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DCS라고 하는 치료를 했는데, 이게 사실은 의료기기로 등록이 안 됐을 때부터 했어요. 그때는 비용 못 받았습니다. 비용 하나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해줬거든요. 근데 이게 비용을 받아서도 사실은 안 되는 문제지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제 나름대로 어떤 논리나 뭐 이런 게, 이런 식의 개념이나 논리가
굉장히 납득이 되게 잘 되더라고요. 당신이 갖고 있는 어떤 문제와 별도로 당신의 이제 뇌 기능 상태는 당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다 쓰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 그래서 이게 당신의 병 때문에 그랬을 거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당신이 병 때문에 뭐 불면증도 오고 이것 때문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더니 뇌가 계속 피곤한 상태가 누적이 되고 그래서 결국 전두엽의 기능이 더 떨어지고 이게 당신의 병 상태는 똑같아도 전두엽 기능을 뇌자로서 좋게 만들어주면은 수면이나 뭐 이런 유지에도 좀 도움이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병의 꼭 치료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인디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으니까. 지금은 뭐 우울증에 좋아지고 이런 연구 논문이 굉장히 많으니까 상황이 좀 달라졌는데 그때는 이게 우울증 치료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각각의 이제 오실레이션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어느 날은 정리할 때는 델타만 한번 딱 보고 뭐 이렇게 좀 했던 적이 있는데 좀 핵심이 되는 것만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이제 뇌파하고 이제 메타볼리즘하고 릴레이션십을 보는 요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제 주는 인포메이션이 큽니다. 이게 이제 코릴레이션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2에서 6헤르츠 그러면 뭐 델타랑 세타랑 이런 게 좀 겹치는 어떤 레인지인데 이 레인지의 뇌파는 많아질수록 양이 코릴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메타볼리즘이 올라가는 것과 관련이 된다. 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라인 이상이면은 통계적으로도 이제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게 갖고 있는 의미는 왜 세타파 그러면은 항상 어떤 뭐 태스크나 이런 걸 할 때 자주 출연하는 뇌파예요. 태스크를 시키거나 뭐 기억을 시키거나 뭘 골라내라고 하거나 뭐 이럴 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뇌파입니다. 그래서 태스크 릴레이티드 된 뇌파 파형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세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양의 코릴레이션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알파파의 레인지, 알파파의 레인지는 음의 코릴레이션. 알파파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니비션은 좀 강해지는 이런.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베타나 감마 레인지나 뭐 이쪽 레인지는 다 이제 어떤 뉴럴 액티비티, 콜티칼 이제 셀의 뉴럴 액티비티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메타볼리즘과 관련이 되어 있는 저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런 식의 어떤 메타볼리즘과 관련이 되어 있는 그래프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보시면은 어떤 파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좀 쉽고요. 그 중에 가장 느린 파라고 말하는 델타 오실레이션은 왜 그 슬립 스테이징이 그렇잖아요, 그죠? 슬립 스테이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슬로우 웨이브 슬립이라고 하는 스테이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델타의 프로포션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제 이 델타파라고 하는 거는 뇌가 그야말로 쉬고 있을 때, 특히나 이제 콜티칼 셀들이 뇌 피질에 있는 세포들이 쉬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주로 나타나는 굉장히 느린 웨이브가 델타 웨이브죠. 그래서 델타 웨이브는 이 인트라콜티칼 콘텍스 안에 있는 세포들 사이에서의 인터랙션으로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 아마도 깊은 다른 뇌파의 다른 뇌의 다른 깊은 스트럭처, 이제 뭐 셀라무스에서 코르티코 살라믹 트랙이라든지, 뭐 이제 베이잘 강글리아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코르티코 뭐 스트리아토 살라모 코르티칼 트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어떤 트랙과 관련이 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먼 영역과의 그런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게 이런 델타 오실레이션과 같은 느린 어떤 웨이브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저기 그 P값이요. 보통 뭐 5%를 쓰지 않고 아주 작은 값으로 하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요? 이게 아마도 멀티 채널이나 이런 거를 봐서 저기 아마 이제 저걸 한 걸 거예요. 봄페로니 컬렉션. 봄페로니 컬렉션을 하는 대신에 P값을 더 이제 스트레이트하게 잡는 거죠. 멀티 채널. 글쎄 잘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저런 경우가 흔히 많거든요. 뇌파는 다채널 분석이라 그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FDR이나
오페라의 콜렉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의미를 저렇게 좀 스트릭트하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델타 오실레이션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인듀스 델타를 이제 인듀스 시키는 이런 메커니즘도 이렇게 밝혀진 게 대부분 뭐 레티큘러 포메이션이라든지 뭐 스파키아스 같은 뉴클레스 이렇게 굉장히 이제 깊고 이제 먼 영역에 있는 에어리어 사이의 인터랙션이 관련이 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델타파는 콜티컬 셀이 좀 이렇게 액티베이션이 좀 떨어질 때, 그리고 다른 딥한 스트럭처와 이제 인터랙션이 일어날 때 주로 나타나는 뇌파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한테 그렇게 설명해요. 델타파가 많이 올라가 있으면 이거는 잠잘 때만 나와야 되는, 뇌가 푹 쉬고 있을 때 나와야 되는 뇌파인데 지금 깨어 있는데도 이런 뇌파가 좀 출현하는 거는 뇌 기능이 콜티컬 펑션이 좀 떨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세타파는 굉장히 이제 재밌는 파죠. 근데 이게 세타파는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뇌파는 파형 진동이거든요. 이 진동은 뭐 A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B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C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다 동일한 파가 생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타파는 뭔가 태스크를 줄 때 나오는 세타하고 태스크 없이 나오는 세타하고 이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태스크를 줬을 때 나오는 세타는 정상적인 피지올로직한 세타인데 이게 아무런 자극이 없는데 가만히 쉬려고 했는데 나오는 세타는 패서머직한 세타거든요. 그 패서머지가 만들어지는 이유가 결국 이런 이제 이 살라무스의 이제 릴레이 누클레우스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살라모 콜티컬 디스리드미아라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살라모 콜티컬 디스리드미아는 브레인 안에 굉장히 유명한 티나이투스, 에필lep시, ADHD, 스키조프레니아, 디프레션 이런 질환과의 관련성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근데 이 질환들이 몽땅 다 콜텍스가 약해질 때 생겨요. 그러니까 티나이투스나 이런 거 나이 많이 들어서 이제 오디토리 콜텍스가 디저너티브 이제 체인지를 하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티컬 기능이 약해져 버리니까 이런 이제 루프, 피드백 루프에 이상이 생겨서 자꾸만 이제 웨이크풀리스일 때는 토닉 액티비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버스트 액티비티가 자꾸 나오니까 이제 이런 게 세타 오실레이션을 만드는, 그래서 가만히 쉬고 있을 때 나와서 안 되는 세타가 막 나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살라모 콜티컬 디스리드미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이제 세타가 만들어지는 시어레티컬한 백그라운드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에 의해서. 그래서 이게 뭐 유명한 실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경외과에서는 티나이투스가 있으면은 살라모톰인가? 잠깐만 설명을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 연결을 끊어준다든지 하는 이런 수술을 해요. 그럼 이제 티나이투스가 없어지는, 이 콜티컬 디스리드미아를 이제 수술로 없애버리는 이런 치료를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메커니즘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에필lep시 같은 경우에도 뭐 동물 실험이나 이런 데서 커퍼가 뭔가 어떤 중금속을 콘텍스에다가 이제 놓으면은 콜티컬 셀들이 점점 죽는데요. 그래서 이게 시저 포커스 점점 바뀌거든요. 시저 파르 제너레이션은. 그러면은 이제 이런 살라무스의 트랙과의 관계에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토닉 액티비티가 자꾸만 버스트 액티비티로 바뀌면서 이게 시저 포커스를 계속 만들어져요. 이런 게 이제 실험적으로도 다 얘기가 나와 있고요. 살라모 콜티컬 디스리드미아는 굉장히 유명한 현상입니다. 이제 정신과적인 질환도 어찌됐든 간에 디제너러티브 체인지 때문에 어떤 세타파가 출현하게 되는 어떤 원인에 대한 시어레티컬한 이런 부분이 되겠죠. 주로 어떤 레퍼런스 저널이 어느 쪽에서 많이 나오나요? 그래서 살라모 콜티컬 디스리드미아라고 검색을 해보셔도 주로 뭐 뉴럴로지 또는 신경외과 쪽에서도 이런 어떤 수술 이런 걸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굉장히 이제 뉴로사이언스, 커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분야고. 그리고 또 이거랑 좀 관련 있는 게 뭐 엣지 이펙트 뭐 이런 걸로 검색을 해보셔도 굉장히 뭐 리뷰 페이퍼라든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관련이 되어 있고, 제가 이제 핵심적인 것만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거라서요. 이 알파 오실레이션은 비교적 이제 점점 빠르게 빨라지는데, 알파 오실레이션은 조금 더 이제 딥 스트럭처를 조금 더 벗어나서 조금 더 이제 가까이 갑니다. 콜텍스로 가까이 가는데, 이 알파 오실레이션은 실험적으로도 이렇게 이제 로컬 뉴런들을 쫙 이제 배치를 해놓고, 그 바깥쪽에다가 롱 레인지 인터 뉴런들을 이렇게 놓고, 이게 이제 스포레딕하게 그냥 뭐 자율적으로 액티베이션, 액션 포텐셜을 이제 만들어내게 한 다음에 인터 뉴런으로 이니비터리 시그널을 확 줬을 때 이런 식으로 막 찌글찌글하다 베타 파형의 어떤 뇌파가 이 싱크로니제이션이 되는 이런 폼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롱 레인지 인터 뉴런인데, 근데 롱 레인지 인터 뉴런들은 주로 이니비터리 뉴로 트랜스미터를 사용을 해요. 이제 가바라든지 글라이신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알파파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어리티컬한 백그라운드가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롱 레인지 인터 뉴런이 액티베이션이 돼서 이니비터리 뉴로 트랜스미터들이 많이 나오면은 신경세포 콜티컬 레벨에서는 뇌파 신호가 싱크로니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알파파가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이해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알파파가 어떨 때 많이 좀 필요를 하느냐. 그러니까 뭐 외국의 퍼셜러라거나 굉장히 이름이 어려운 분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건 알파 오실레이션에 대해서 연구를 오래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인간한테 어떤 행동을 이제 시키면서 뇌파를 쫙 봤더니 베타파가 가운데 있고 앞뒤로 이제 알파파가 인캐리큘레이션을 시킨다고 그러는데 알파파가 양쪽을 감싸는 형태의 어떤 컴플렉스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하면은 브레인의 액티베이션 인덱스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 취할 때, 액션 같은 것들을 취할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파파들이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어떤 운동이 딱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은 베타파나 빠른 파로 바뀌는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다른 분들한테는 왜 알파파라는 거는 지방방송을 다 끄게 하는, 여기 집중해봐, 지방방송 다 꺼, 얘네 좀 가만히 좀 있어, 이게 이제 이니비션을 주는 이런 거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야지만 어떤 일을 딱 시작을 하기가 쉬워지잖아요. 지방방송을 다 끄고 야 이제 레디 준비하는 상태 만들어, 일을 다 조용히 이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딱 시작을 하기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 이런 데서 이제 알파파가 확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타가 많아진다든지, ERP 시그널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 알파파가 확 많아졌다가 그다음에 세타파가 이렇게 오는 준비 단계를 넣으면 이게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1초마다 시그널을 계속 준다 그러면은 1초 시그널 그 주기, 반응 주기 바로 직전에 알파파가 굉장히 강해지, 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롱레인지 인터뉴런도 그렇고 그런 실험적인 결과를 놓고 봐도 그렇고 알파는 이니비토리 컨텐트가 거의 주가 돼요. 근데 이것도 이런 메커니즘에 의해서만 나오는 것은 아닐 거다라는 식으로 다른 메커니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람마다 고유의 정말 이제 센트럴 알파 프리퀀시, 그래서 그걸 IAF라고 하는데 인디비주얼 알파 프리퀀시라고 해서 그런 걸 다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이런 학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뉴로 피드백을 해보신 분이면 SMR이라고 하는 프리퀀시 레인지가 있어요. 센서리 모터 리듬. 그래서 알파보다는 약간 베타 쪽에 가까운데 12에서 한 14Hz 요 정도 레인지를 센서리 모터 리듬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 리듬을 ADHD가 이렇게 막 산만하고 이러면 이 리듬을 강화시켜주는 뉴로 피드백 훈련을 보통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과학자는 이게 원래는 알파를 올려서 이니비션을 시키는 건데
처음에 이런 뉴로 피드백을 막 할 때 캣, 그러니까 그런 동물, 뭐 도그라든지 캣이라든지 이런 동물에서 특정이 된 이제 가장 이니비션을 잘 시키는 이런 레인지가 12에서 13이다. 그 동물에 있어서는 12에서 13Hz지만 그걸 사람으로 옮겨오면은 그게 8에서 한 12 정도의 알파 레인지가 되는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알파도 뭐 패스트 알파, 슬로우 알파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스트 알파는 조금 더 콜텍스에 관련이 되어 있는 컴포넌트고, 그리고 슬로우 알파는 조금 더 아래쪽에 뭐 살라무스라든지 콜텍스를 좀 벗어난 이런 영역에, 그런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프리퀀시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한번 이제 논문을 하나 이제 퍼블리시한 게 있는데, 그게 제가 그 카이스트 다녔을 때 연구했던 건데, 정상 사람들을 찍고 술을 마시고 이제 찍게 하고, 그래서 알파 프리퀀시를 봤어요. 근데 진짜 되게 신기하게, 왜 알코올을 사람이 먹으면은 셀렉티비티가 좀 있어서 콜티칼 마취가 먼저 이루어지거든요. 콜텍스 기능이 먼저 떨어지고, 그래서 이게 디스이니비션 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취중 진단이라고 하는 게. 근데 되게 신기하게 패스트 알파, 콜텍스에서 만드는 패스트 알파는 술을 먹으니까 줄고요. 슬로우 알파는 오히려 더 증가해요. 슬로우 알파는. 그런 거를 이제 실험적으로 본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알파 프리퀀시라는 게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베타는 그야말로, 그래서 베타는 굉장히 이제 로컬라이즈된 브레인의 콜텍스에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빠른 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게 이제 메타볼리즘이 올라가는 거, 그래프 보여드렸듯이, 또 리저널 세레브럴 블러드 플로우, 그러니까 혈류량이 증가도 동반하게 되는, 이게 이제 베타 프리퀀시죠. 이렇게 각각의 파가 어떤지를 보고 이런 어떤 뇌파나 이런 거를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소아 선생님한테 우연히 들은 건데, 자꾸만 이제 뭐 이렇게 U 쉐입의 뭐 뇌파 패턴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이 정형 뇌파를 보고. 그래서 그게 뭔가 좀 궁금해서 여기저기 뭐 찾아보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뭐 아주 뭐 정확한 뭐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잘은 못 봤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 제가 이런 식으로 이쪽이 델타고 이쪽은 이제 하이 베타라고 놓고, 이게 이제 가운데로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빨간색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파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패턴을 그려보는 거를 조금씩 하니까 이게 어떤 새로운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찾는데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유용한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쫙 그려봤어요. 어떨지. 그래서 이거는 뭐 뒷부분에 이렇게 좀 파랗게 뇌파가 조금 적게 잡히는, 전반적으로 그런 게 있기는 한데, relative하게 보면은 비슷하게 그래도 뭐 균형감이 많이 깨지지 않은 뇌파 패턴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런 선으로 이제 끊는다면 약간 중간보다는 조금 아래쪽이라든지 중간에 가까운 이런 이제 패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래도 비교적 이제 노멀하다라는 식으로 저희가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한정인듯이 보시면 이런 패턴 같은 경우에는 베타하고 하이 베타파가 좀 전기업에서 증가가 되어 있는 이런 패턴이라고,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본다면 패턴이 이쪽은 노멀하다가 뒷부분에서 약간 이제 올라가는 패턴, 이런 패턴을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패턴은 주로 이제 전기업에서 베타 하이 베타파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부분에 어떤 이제 콜티칼 액티비티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뭐 이런 경우에는 근심 걱정도 좀 많고 생각도 좀 많고 이런 경우에 이런 패턴이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죠. 그래서 요즘 계속 보다 보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두엽의 이런 활성도가 많이
올라가 있고 이게 좀 오래된 경우일수록 이 뒷부분이 다 파랗게 되는 변화를 보이더라고요. 뒷부분이.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전두엽 쪽에 생략을 조금 많이 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유형들이 이 뒷부분이 이제 모든 파가 다 감소되는 이런 변화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는 그런 명상이나 이런 걸 봤더니 결국에 센서리를 띄우는 거더라고요. 건폰 하나 주고 뭐 냄새 맡아봐라, 뭐 만져봐라, 문질러봐라, 뭐 세게 뭐 이렇게 찢어봐라, 뭐 먹어봐라, 뭐 계속 막 그러면서 뭐 종소리도 계속 뭐 들려주면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오래 지속이 돼서 이런 센서리 부분에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게 약해졌을 때. 그래서 저는 진짜 최정원 교수님하고 한번 제가 그냥 얼핏 말씀을 드린 적은 한 번 있었는데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마인드풀리스 전후에 이런 이제 안테리어 포스테리어의 불균형, 안테리어가 너무 강한 사람들이 이런 게 이제 좀 해소가 되는지. 그래서 아주 그냥 좀 전형적으로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져 있는 이런 패턴인 경우에 이제 베타이베타가 올라가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베타파가 조금 더 올라가서, 그죠? 베타파가 조금 더 올라가가지고 그 부분을 이렇게 그려놓은 거긴 한데 이렇게 이제 어떤 패턴들은 아까랑은 조금 틀린 게 아까는 다른 것들은 올라가지 않고 이 뒷부분만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다 좀 올라가 있는 이런 패턴을 보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패턴은 옛날에 이제 ADHD가 있는 아이들 여러 모아가지고 그 뇌파 패턴을 한번 쫙 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뇌파의 유형별로 좀 나눠서 봤더니 ADHD 유형 중에 우리나라의 아이들은 모든 파가 전부 다 빨갛게 나오는 전체가 다 올라가 있는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더니 다른 패턴들, 보통 ADHD에서 많이 나온다는 발달 지연의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이퍼라벨 패턴이라든지 다른 패턴에 비해서 사실은 좀 노멀한 아이들이 좀 많이 끼어 있었어요. ADHD 환자들 말고 좀 노멀한 아이들이.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다라고 느꼈던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올라가 있는 패턴.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뭘로 봐야 되냐, 패스로직하다고 봐야 되느냐. 뭐 어떤 분들은 여기 뭐 어쨌든 델타나 세타나 이런 웨이브가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까 그 베타 하이베타파 올라가는 패턴에 비해서 브레인의 뭐 디스펑션이나 이런 게 의심이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패턴을 이해하고 이래야 될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점점 이렇게 이제 다 올라간 패턴도 좀 이제 이상이 있는 걸로 어떤 컬렉션이나 이런 게 필요한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말 이제 뇌기능 저하나 이런 걸로 있는 걸로 봐야 되느냐 없는 걸로 봐야 되느냐, 이 전부 다 이 프로포션은 다 정상적이기 때문에 뇌파의 프로포션은 다 정상적이고 실제 측정된 뇌파가 이렇게 여기서 올라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 저는 요즘 전두엽을 이니비션 시켜주는 TDCS나 RTMS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의외로 뭔가 좀 증상의 호전이나 이런 것들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원리상으로는 그렇죠. 이제 전두엽 쪽에 전부 다 모든 파가 다 올라가 있는 이런 상태니까 신경세포들이 나오면 지금 뭐 과도하게 이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활성도로 보이고 있는 거니까 그걸 좀 억제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들도 아까 그 전에 패턴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의미가 있는 패턴을 보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더 강한 타입이고 이것도 역시나 프로포션은 글쎄 조금씩 이제 불균형이 있긴 한데 이런 게 좀 더 강한 이런 유형도 있고. 저게 높다라는 거는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샘플을 평균한 거에 비해서 저게 높다는 얘기인가요? 그죠. 이게 갖고 있는 이거는 이제 노머티브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나온 이제 G스코어
D스코어로 얼만큼 데비에이션이 됐는지를 이제 본 거죠. 샘플 사이즈는 얼마나 돼요? 샘플 사이즈가 한 1,500명 정도인데 이게 이제 에이지별로 구간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린 나이 때는 뇌파의 변화가 굉장히 크고 좀 이제 성인이 될수록 뇌파의 변화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어린 시기에는 1년 단위로 이렇게 성인이 되는 10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노마티브 데이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요 사람의 나이 에이지에 보통 들어갔을 때는 그래도 한 200명 그 정도 수준의 노멀하다고 보는 사람들의 디스트리뷰션에서 이게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래서 노멀하다고 보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높아 있죠. 전부 다 모든 메타 이렇게 이해를 하죠. 자, 근데 이게 저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너무나 뭐 높이 올라가거나 낮게 전부 다 깔리면은 그 위에 거는 별로 의미를 안 뒀어요. 그냥 이 사람이 뭐 머리뼈가 좀 두껍나? 머리뼈가 좀 얇나? 뭐 이런 식으로만.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것도 좀 고려사항의 하나를 넣어볼 수는 있겠는데 이 결국 치료하면은 좋아지더라고요. 노멀라이즈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느끼고 난 다음부터는 다 올라간 거, 다 떨어진 거 이것이 굉장히 좀 의미 있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뇌기능 저하나 뇌기능 이상이 한 패턴이 아닐까 이렇게 넘어가죠. 자, 그다음에 뭐 굉장히 이제 유명한 이게 바로 세타 베타 레이쇼가 확 올라가 있는 이런 패턴인 거죠. 세타가 이제 올라가고 알파파 조금 올라가고 베타 부분이 이게 감소가 되어 있는 이 패턴을 그려보면은 이쪽이 슬로우 웨이브 쪽은 좀 올라가고 패스트 웨이브 쪽은 좀 떨어져 있는 이런 패턴이 뭐 굉장히 티피컬한 패턴입니다. 세타파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런 패턴을 보일 때 좀 이제 살라모 콜티컬 디스리미아라는 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베타파가 이제 감소가 되어 있다는 게 콜티컬 액티비티가 지금 떨어져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콜티컬 액티비티가 떨어지니까 살라모 콜티컬 트랙에서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얘가 자꾸만 이제 버스트 액티비티로 토닉 액티비티에 자꾸만 변화를 하니까 이 버스트 액티비티가 세타파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요. 그래서 위치도 거의 비슷하게 매칭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런 패턴, 뭐 아마 뇌파를 정렬 뇌파를 계속 보고 그러시면은 굉장히 자주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나중에 뭐 이런 분이 계신다 이런 게 정말 좋습니다. 굉장히 저게 노멀라이즈 되는 거를 보호하는 과정도 굉장히 임상에서도 굉장히 기쁘고 환자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시술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저는 이런 패턴 보이면 무조건 이런 거 좀 하자 권유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런 패턴 말고 이런 게 소아에서 나타났다면은 이제 발달 지연형의 패턴에 해당이 되겠죠. 델타파가 조금 더 강해져 있는. 델타파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게 이제 델타파는 올라가 있고 세타파는 감소. 그 다음에 베타파 감소가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패턴. 그래서 이제 ADHD에서 나왔다 그러면 얘는 전두엽에 발달 지연이 있구나 판단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게 원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까도 이제 에이지, 이게 나이가 어린 에이지 때는 1년 간격으로 이렇게 도움을 나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에이지가 어린 나이에서 성인 나이로 파악되는 시기에 가장 뇌파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제 세타파, 델타파가 굉장히 높은 시기가 점점 줄어들면서 패스트 웨이브가 올라가는 이런 시기로 확 바뀌는 게.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델타파가 원래 이 정도 나이면 이게 이동을 해서 세타파를 좀 넘어가고 알파파로 넘어가고 베타파 넘어가고 쫙 이렇게 뒤로 좀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일어나지가 않은 델타파는 아직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게 세타파가 굉장히 떨어지는 프로포션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런 패턴은 굉장히 재미가 있는 게 요 놈을 나이를 더 어린 나이대로 옮기면,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10살짜리인데
얘를 한 6살, 7살짜리랑 비교하면은 이런 패턴이 확 줄어들어요. 거의 없어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이 아이는 피지컬한 에이지는 10살이지만 브레인의 디벨롭먼트 상의 에이지는 아직 7살밖에 안 돼요. 그게 이제 발달 지연이 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은 이런 식의 패턴이 보이고 실제로 이제 뇌파를 봤을 때는 저런 패턴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뭐 계속 반복적으로 옛날 뇌파를 다 보여드려가지고 제가 최근 거를 갖고 왔었어요. 2018, 27년도 12월 달에 찍은 거 최근 뇌파로만 다 바꿨습니다. 네. 새롭게 한번 보시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패턴도 가끔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알파만 올라가 있는 이런 패턴. 다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감소가 될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인버티드 U-shaped 패턴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인버티드 U-shape. 그래서 이제 알파가 주로 이제 많이 올라가는 이런 패턴. 그래서 저는 저 패턴을 그 도박 환자들 뇌파를 분석하면서 상당히 조금 많이 봤어요. 도박 환자들이 다른 뭐 디프레션, 무슨 뭐 앵자이티 디소더 이런 거를 전부 뭔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유형하고 그렇지 않고 그런 게 별로 없이 도박한 것만 달랑 있는 이분하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도박하는 것만 달랑 있는 분들이 그게 이제 알파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경우를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래서 막 몸 안에서 글쎄 뭐 제가 지금 이해하고 있기로는 몸 안에서 도박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임펄스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니비션 시켜야 되나? 근데 그것도 아주 특이하게 이렇게 전두엽의 알파예요. 전두엽의 알파. 그래서 제가 후두엽적의 알파였으면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을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정량뇌파에서 알파 이상이 보인다 그러면 전두엽에서 알파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여요. 그래서 뭐 알파파 그러면 워낙 눈을 뜨고 감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그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다 고려를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이렇게 눈 뜨고 눈 감고 이거에 대한 영향은 지금 배제가 된 상태라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건 아니고 알파파가 올라가 있다는 걸 의미를 두고 봐야 되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뭔가 이니비토리 프로세스가 브레인 안에서 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 또 이렇게 알파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이 세타파하고 베타파 이 세타 베타 레이쇼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래서 델타파도 좀 올라가고 이런 게 이제 병합이 된 형태도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세 개가 이렇게 쫙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감소하고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라면 아마 따로 분리해놓고 볼 것 같아요. 알파파가 올라가는 컨디션, 이 패턴과 뇌기능 장애를 나타내는 세타 베타 레이쇼가 올라가는 이런 패턴.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도 이제 보시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의미를 해석하자면은 뇌기능은 이제 감소가 되어 있는 브레인의 콜티컬 펑션은 이제 감소가 되어 있는. 그래서 굉장히 뭐 임펄시브할 수도 있고 다양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들을 뭐 집중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상황인데 그거에 어떤 이제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있는 욕구 불만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임펄스 컨트롤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안 되고 이런 게 좀 같이 섞여 있는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달라있긴 한데 이게 그때 제가 소아에서 많이 들었다고 하면은 유타입의 패턴이에요. U자요. 델타파가 많이 올라가 있고 베타 하이베타파가 올라가 있고 그래서 베타 하이베타파가 올라가 있는 패턴은 아까 보셨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서 머리가 복잡해서 이거에 이쪽에 델타파도 올라가 있는 이런 패턴 이게 이제 U자형 패턴. 그냥 이제 상황을 딱 놓고 본다면 머리는 복잡하고 막 할 일은 많고 막 뭐 굉장히 막 엔자이티 생각해보는 거 많은데 실제로 이제 브레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할 만한 힘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없고 뇌 기능은 좀 떨어져 있는.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는 분한테는
내가 진짜 뭐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할 일 너무 많은데 그냥 머리가 그냥 멍하고 아무것도 일진행은 안 되고 그냥 멍하니 뭐 걱정만 하고 있는 상태 이렇게 이제 요즘 지내고 있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맞다고 그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그런 것과 좀 연관성 보시면 되고 이거는 델타 세타가 베타파가 많이 올라가면서 베타파 감소되어 있는 뭐 근심 걱정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많이 없는 이런 상태야말로 불안은 별로 없으면서 그냥 멍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고 뭐 이런 상태가 더 맞겠죠. 베타파가 올라가요. 그리고 이 전부 다 감소가 되어 있는 패턴, 전부 다 감소가 되어 있는 이런 패턴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떨 때 뇌파를 뭐 몇 명을 찍었는데 그 다른 이게 몽땅 다 모든 뇌파가 다 떨어져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뇌파 장비가 이상해졌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굉장히 이러신 분들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그래서 이분들한테 전부 다 이게 뇌기능 저하에 어떤 양상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치료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재밌게 발견된 게 이게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다른 패턴들보다 좋아지는데 시간은 조금 더 오래 걸리는데 결국 굉장히 좋아지기는 해요. 근데 이게 중간에 다른 패턴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런 패턴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막 델타가 확 올라가는 패턴으로 바뀌다가 치료를 막 진행하면서 그러다가 막 베타의 베타가 확 많이 올라가는 이런 패턴으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뇌 기능이 전부 뇌 활성도나 이런 게 굉장히 다 약해져 있는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전부 다 타락하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런 패턴이 그 치료 경과나 뭐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좀 오랫동안 봐야 되고 중간에 다른 패턴으로 바뀔 수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몰랐으면은 중간에 다른 패턴으로 딱 바뀌었을 때 이전보다 더 나빠졌네요.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경험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지 않죠. 미리 설명합니다. 이런 패턴이면은 중간에 막 이렇게 뭐 델타파가 많아질 수도 있고 세타파가 많아질 수도 있고 중간에 뇌가 좀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나 좋아진다. 그래서 좀 길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있죠. 자 이것도 이게 뭐 조금 더 U자형에 가깝겠죠. 그래서 델타파하고 파이베타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고 알파파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거의 잃은 것 같습니다. 지방방사를 끄게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 이런 패턴이 이제 U자형 패턴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선으로 그어가지고 어떤 형태를 봐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쪽 왼쪽은 하나의 채널, 만약 하나의 어떤 평균한 거고 저기는 저기 다 채널이죠. 그럼 어떻게 저 다 채널에서 1채널로 만들어요? 이거는 제가 그냥 저거 보고 그냥 그린 거예요. 저걸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떤 수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자꾸만 이런 거를 이제 보여드리냐 하면은 이게 하나에 너무 집중하면은 델타파 올라가는 것만 한번 보고 델타파 올라가는 거 이렇게 집중하면은 전체적인 거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런 식으로 마음속으로 한번 전체적인 유형이나 패턴을 그려보시라고 옆에서. 저는 여기다가 딱 하나를 하면은 저걸로 저런 것들이 하나로 나타나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이게 위치마다 틀리잖아요. 예. 그래서 전대에다 이제 놓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올라가지가 않고 이런 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부정확해지겠죠. 그래서 뇌파는 멀티 채널로 해야 그 어떤 파워라든지 이런 게 생기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옛날 어떤 분들은 막 전두엽에만 막 채널을 위치시켜서 이 앞쪽만 뭐 찍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뇌파 데이터 상에는 불균형을 심하게 만들어내요. 일반적인 뇌파 패턴이 아닌 패턴이 만들어져요. 뇌파는 이분한 디스트리뷰션이 돼 있어요. 뇌 전체를 걸쳐서. 그래야지만 가장 정확하게 다른 데이터와 비교해서 뇌파를 얻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간단하게 그냥 케이스를 좀 그 중에서 2번 이상 측정을 한 이런 케이스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이거는 우울증 환자인데요. 위에가 눈을 뜬 거, 아래가 눈을 감은 거. 이거는 작년 9월에 한 거고, 이거는 1월 5일 오늘 찍은 겁니다. 오늘. 그래서 작년 9월에 그러니까 한 뭐 3개월 정도 이렇게 텀을 두고 찍은 거죠. 그래서 여자 23세. 야, 집에서 너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무 간섭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이가 미래에 대한 그런 불안감에 막 우울감에 막 이런 게 굉장히 심한.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도 이렇게 글쎄 아까 보여드린 패턴으로 한다면은 U자형 패턴이랑 좀 비슷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데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리고 이제 강하게 올라가 있는 이런 패턴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불안 초조, 뭐 머리는 복잡하고 이것저것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전두엽은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제대로 이거에 대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게 이제 위에 눈을 감을 때보다 눈을 뜰 때 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질문을 하고 그러세요. 왜 눈을 감았을 때는 뭐 정상적이고, 그래서 이거를 저도 옛날에 너무 궁금해서 이런 만든 그 이제 대처 박사한테 이메일을 한번 문의를 한 적이 있었어. 왜 눈을 감고 눈을 뜨고 어떤 게 진짜냐?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눈을 감았을 때 작동이 되는 네트워크하고 눈을 떴을 때 작동이 되는 네트워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노음도 달라야 되고 그에 대한 비교도 다 달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상이 작용하느냐 안 작용하느냐가 많이 예. 뭐 이제 그러면서 조금 더 뭐 다른 설명을 덧붙이는 분들은 눈을 떴을 때는 익스터널 스티뮬라이에 굉장히 더 포커스된 이런 네트워크가 작동을 하는 거고, 눈을 감았을 때는 이제 인터널한 스티뮬라이에 더 포커스를 둔 활동이 작용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뭐 모르겠어요. 근데 눈을 감고 뜨고 제가 지금까지 꾸준히 경험하고 느낀 바로는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똑같이 이상이 비슷한 그레이드로 나오시는 분들. 이러면 아주 땡큐죠. 망설일 게 없잖아요. 그냥 이 사람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렇지 않고 눈을 감았을 때 완전 정상적이고 눈을 떴을 때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반대도 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정상, 눈을 감았을 때는 이상 확 나오는. 근데 그 두 분도 치료를 하게 되면은 정상은 그대로 정상인데 이상이 있는 거는 정상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둘 중에 어느 게 나와도 이상이 있다라고 보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가 이게 위아래가 좀 달라요. 이거는 U자형 패턴에 좀 가깝다고 본다면 위에는 오히려 알파파가 많이 올라가 있는 인버티드 U 쉐입이죠. 가까운 거죠. 이제 이렇게 패턴도 많이 좀 달라지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이걸 딱 놓고 봤을 때 위에 U자형 패턴도 조금 줄어들었죠? 조금 줄어들고 밑에 있는 이 베타이멘토파 많이 올라가는 거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델타 세타일도 상당히 많이 좀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막 공부도 해라 모두 해라 막 하고 막 근데 취직도 안 되고 막 일하는 친구인데 이게 집에서는 더 공부해서 뭐 자격증 따고 뭐 하고 막 이러라고 그러는데 아니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볼 수가 없대요. 책을 하나도 이제 글이 안 들어온대요. 근데 지금은 책을 볼 수 있다. 아직도 집에서 막 아버지가 막 그러면은 좀 불편한데 그래서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도박 중독이거든요. 도박 중독인데 아까 제가 티피컬하게 알파파가 많이 올라가는 패턴들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친구는 이제 그런 단계를 좀 넘어서서
좀 패스오버즈가 굉장히 좀 심하게 많이 나타나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뇌파 측정을 했는데 이 전부 다 이게 줄어드는 패턴이 이쪽에 이제 델타파가 올라가고 여기 델타파 올라가고 이거는 많이 없어졌어요. 델타파 올라가고 많이 없어졌는데 이 친구는 이제 뉴로 모듈레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TMS라고 있는 이런 친구인데 베타의 베타파도 조금 뭐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 코히어런스도 붉은색 선들이 굉장히 많은 이게 뇌파 시그널이 단순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빨간색이 많으면 여기 시그널 여기 시그널 다 시그널들이 비슷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하다는 의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코헤런스가 이제 코헤런스가 좀 이제 낮아져 있는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것보다는 여기저기 시그널들의 비슷한 정도가 많이 좀 복잡해져 있다, 많이 좀 달라져 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는 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나? 옛날에는 그냥 완전 그냥 포기 상태였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가 좀 되나? 이렇게 좀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이 친구도 이게 가장 최근에 1월 3일날 찍은 거고요. 작년 2월, 이게 재작년 12월. 이 친구는 이제 ADHD 환자고요. ADHD. 처음에 이렇게 왔어요. 와서 치료를 조금 했어요. 조금. 너무 많나? 두번 안 났는데 그 다음에 부모님이 이제 안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치료가 좀 중단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2월달에 그래서 뭐 학교 가서 적응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치료를 계속 해줘야지. 이때부터 이제 치료를 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후로 거의 이제 11개월 10개월 정도가 이제 지난 거죠. 그랬더니 델타파 이게 이제 발달 지연의 패턴이잖아요. 발달 지연의 패턴. 여기 이제 벤타일 베타파가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이제 U자형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게 좀 많이 없어졌죠. 그렇죠? 많이 없어지고 아이들 많이 좀 좋아했습니다. 옛날에는 진료실에 들어오면은 제 방에 이게 선물로 받은 이게 뭐 미니어처도 몇 개가 있거든요. 달라고 막 뒤로 와가지고 막 만지고 돌아다니고 묻는 질문에는 하나 답도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많이 있어요. 많이 좋아졌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바이폴라 환자인데요. 바이폴라인데 또 레피드 사이클링이에요. 레피드 사이클링. 그래서 25일 주기로 계속 우울과 조증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거를 이제 아는 처음에 왔을 때 이제 이런 상태로 그래서 이게 다 올라가 있어요. 어떻게 딱 절반에서 앞부분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이니비션을 한번 해보자. 원래는 바이폴라에는 원래 리접스를 잘 안 합니다. 이제 모두 스위칭이라고 이제 매닉 심텀이 더 심해지는 이런 가능성이 있어서 TMS도 그렇고 DCS도 그렇고 약물도 안티디프레산트를 이제 조울병 환자들은 잘 안 쓰잖아요. 무드 스위칭의 위험 때문에. 이분은 무드 스위칭의 위험이 있는데 저는 이게 다 올라가 있어서 뭐 믿져야 그래 불만족스러우면 다 환불해 주시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 전두엽을 이니비션 시켜드릴게요. 그래서 이니비션 모드로 전두엽을 확 이니비션 시켜드렸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갔어요. 도움을. 그래서 이게 처음에 왔을 때가 이제 작년 4월쯤이었던 거. 그다음에 이제 9월에 측정했을 때 정말 굉장히 많이 스테이블해지고 지금은 이게 이제 최근에 찍은 건데 이 정도까지 많이 좀 안정한데 여기 이제 알파파가 굉장히 올라갔었는데 그런 것도 많이 줄면서 점점점 뇌파는 안정화되어가는 이런 상태로 가고 있죠. 지금은 어떻게 됐냐 하면요, 유사이밍 피리어드라는 게 조금씩 생겼고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조울증도 아닌 가장 정상적인 기분 상태도 조금 생겼고 지금은 사이클이 지금 뭐 약간 우울한 상태가 지금 60일 이상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다. 이
이 친구는 글쎄 이 친구 굉장히 오래 다닌 친구인데요. 이게 2016년도 1월, 2016년도 2017년도 작년 12월. 이 친구는 강박증이 굉장히 심한데요. 그것 때문에 학교도 잘 못 다니고 공격성도 있고 막 이런 친구인데 뇌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이제 막 뭐 좋아지고 이런 케이스만 주로 보여드려서 이렇게 이제 비슷하게 그죠? 비슷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는 이런 케이스도 있고요. 글쎄 약을 못하고 어떻게 하기도 좀 뭐하고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뇌파상으로는 글쎄 다시 이때에서 이때 왔을 때는 이게 파란색이 좀 줄어들면서 괜찮아지나? 이렇게 했는데 다시 이번에 왔을 때 이래서 좋아진 거라고 봐야 되나? 판단이 좀 애매한. 근데 일단은 학교는 잘 가곤 했어요. 학교를 잘 가곤 했어요. 그것만 해도 부모님은 그래도 조금씩 이제 어른스러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친구도 사실은 거의 변화가 없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게임 정도 때문에 왔었는데 2017년도 이제 이렇게 두 번 측정을 했는데 옛날에는 이제 세타파가 올라가 있는 이런 패턴, 세타파 올라가 있는데 조금 더 심해지기도 했어요. 이렇게 좋아진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친구는 게임 중독인데 이 친구는 처음 왔을 때 뇌파를 했고요. 이제 불안감도 있고 막 이 친구는 진짜 탁 건드리면은 확 폭발할 것 같은 이런 친구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잘 생활합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뇌파도 아직은 이런 게 좀 있는데 좋아진 거. 이 친구는 이제 디프레션 학교 적응 잘 못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뇌파가 보시면 위에 거가 좀 많이 이렇게 델타 세타가 먼저 없어졌죠. 이 베타 하이베타파는 조금은 있는데 이런 게 좀 없어졌고 이쪽에서는 비슷하게 있기는 있어요. 비슷하게 있기는 있어서 조금 이제 이런 거 보면 좀 나아졌다고. 이렇게 뇌파의 변화를 이 친구는 이제 전부 다 하얀색. 그러니까 지금 밑에 거에는 그래도 비교적 괜찮잖아요. 이 친구는 눈을 감았을 때 전체 이게 이상하다. 눈을 감았을 때 좀 아티팩트가 많이 들어가나? 좀 잘못 측정이 됐나?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팔로우 해보면 압니다. 팔로우 해보면 밑에는 뭐 이런 게 좀 올라가긴 해도 이때에 비해서 이제 많은 변화는 없는데 이 위에는 좀 유지가 되기는 되죠. 어쨌든 뭐 이런 게 델타파 이런 게 좀 줄어들고 있어서 칭찬을 많이 해줬죠. 그래서 더 한번 치료를 계속해보자.